자, 우리 합격 설명의 2부인데요.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입니다. 우리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 하면 나를 알고 또 상대방, 적을 알면 반드시 100번을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험생,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우리 시험을 얘기하는 거죠. 자, 봤더니 이래요. 자, 우리 이 시험이 가만히 앞에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과락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총점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왜 이렇게 지질이 낮을까? 자, 이유 첫 번째 하나가 시험을 연초에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험은 1월 달, 늦어도 2월 첫 주중에 시험을 봤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연말연시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제일 바쁠 때가 언젠가요? 연말연시. 예, 맞습니다. 그렇죠. 연말연시가 되면 우리 뭐 해야 되지? 연말이 되어지면 망년을 해야 됩니다. 예, 송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뭐 마시러 많이 다녀야 되죠. 안 가고 싶어도 강제로 끌려가야 되고요. 또 연초가 되면 또 이제 신년회 하셔야 돼요. 물론 요새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줄었지만 어쨌든 바쁩니다. 또 한 가지, 현장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연말이 되어지면 다 결산이라는 걸 보잖아요.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계신 분들은요, 보통 12월 26일까지 12월 26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끝나고 다음 날까지 그 다음 해에 예산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돼요. 정말 바쁩니다. 그 다음에 결산 준비도 해야 됩니다. 3월까지 결산 준비를 하되 사실은 연말까지 데이터들은 다 모아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가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이 시험이요, 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3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응시를 한다 그랬어요. 시험을 보기 며칠 전에 시험 공고가 난다 그랬죠, 여러분? 90일 전에 시험 공고가 나요. 그리고 나서 시험 공고가 나고 나서 사람들이 응시를 해요. 응시 인원이 3만 명이 좀 넘습니다. 3만 명, 한 3만 2천 명, 3만 4천 명 이렇게 응시를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2만 5천 명, 6천 명 이 정도 선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죠, 여러분? 5, 6천 명, 많게는 한 7천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응시를 해놨다가 실제 시험은 봐요, 안 봐요? 안 본다는 뜻이에요. 우리 실제 시험장 가면 그래서 원래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중간에 응시를 포기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 시험 응시료를 2만 5천 원 정도를 이제 내시거든요. 그 돈을 환불받습니다. 환불받아요. 시험 응시료를 환불받습니다. 환불을 받는데 그 환불받는 인원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즉 중간에 시험을 포기하신 분들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작년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그 시험 응시 기간을 한 번 더 줬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응시 포기하신 분들의 자리에 내가 응시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 한 번 더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작년부터. 재응시 제도가 작년부터 생겨났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산업인력관리공단 측에서는 그거는 이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응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 임차료를 주고서 학교를 빌리는 거거든요, 시험 장소를. 근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에 접수를 하신 분들은 많은데 실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의 숫자가 극히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연초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험을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포기자가 많습니다. 바쁜 시기에 시험 준비에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우니까 시험을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분들 논리가 이렇죠. 그래, 올해만 있는 거 아니고 지구 종말이 있지 않는 이상 내년도 시험을 볼 거야. 시험이 다가오면은요. 그렇죠. 혼자서 책 사가지고서 독학을 합니다. 열심히 독학한다고 해서 책을 사가지고 봐요.
그럼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부 시작을 해요. 거기 보면 프로이트가 시작이 되어지죠. 이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오늘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 난 이번에 합격할 거야. 이러고서 정신분석이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공부를 하고 뿌듯한 마음을 갖고 직장이나 또는 가정생활에 원상복귀를 했더니만 뭔 일이 벌어지지? 예, 나도 모르게 한 3, 4일 휙 지나갑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지? 다시 3, 4일 뒤에 마음을 잡고 그래, 공부해야지. 마음을 먹습니다. 다시 어디서부터 공부 시작합니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분들은 1급 준비를 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만큼은 완전히 꽉 잡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복학습으로 걔만큼만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의 안 들어도 돼, 걔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연초에 치러지는 시험이요. 가장 바쁠 때. 그럼 이런 어떤 시험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천천히 미리미리 공부하는 겁니다. 천천히. 여러분, 천천히 미리미리 공부하신 분들 중에 나쁜 결과를 받으신 분을 극히 보질 못했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 여러분들 삶의 리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중에서 1시간, 2시간 정도만 뽑으셔서 그 시간, 뭐 주말만 또는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지 간에 닥쳐서 시험 준비를 하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지금부터 천천히 여러분들의 삶의 리듬에 맞춰서 공부를 시작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렇게 시험 보신 분들은 정말 좋은 결과를 얻고요. 좋은 결과를 얻는 걸 넘어서서 이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가지셔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학원 진학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꿈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 되신 분들도 많고 연세가 60세 초반 한국전력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60세 초반에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1급 시험을 합격을 하셨습니다. 1급 시험을 합격하셨어요. 하신 다음에 뭘 하셨냐면 석사, 박사 공부를 마치시고 현재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물론 정교수는 아니죠. 정교수는 아니지만 사회복지 조사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셨어요. 여자분이신데. 나중에 한번 제가 여기 모시고 올 겁니다. 인사 한번 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연초에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 준비를 미리 계획적으로 하시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 시험 합격에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을 확장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닥쳐서 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가 공부해야 될 분량이 뒷담 많습니다. 8개 영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학교에서는 8개 과목이거든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8개 과목이면 아무리 못해도 한 학기 내지 2학기 공부를 해야 될 분량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이게 학교 우리 사회복지학과 정규 커리큘럼에서는 전부 전공 과목인데 얘네들 4년 동안 공부하잖아요. 4년제 대학에서는요. 그러니까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혼자 독학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아요. 방향을 잡는다는 거. 시험 합격이라고 하는 그 시험 합격의 경향을 맞춰서 방향을 잡고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이 혼자 독학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시험 회차가 지금 22년을 넘어서서 23년 차로 가면서 시험의 난도, 그다음에 경향, 내용들이 강화되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기존처럼 간략하게 무슨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한 1, 2, 3회 시험 때만 해도 한 5페이지, 10페이지도 안 되는 영역별로 그런 페이퍼 요약집만 보고 가서도 합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요행을 기대하지 마시고 요번 기회에 제대로 좀 공부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복지사는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전문가예요.
전문가.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 중에서도 2003년도서부터 1급 시험 제도를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뭐죠? 전문가가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공부해 보셨지만, 이 전문가는 지식과 기술과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네가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시험이에요. 막 발급되어지는 그런 자격증이 절대 아니고, 내가 전문가임을 확신받고, 국가로부터 확신받고, 그 시험 합격을 통해서 내가 전문가가 됐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증하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사회복지사는 왜 전문가냐면요,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제가 사회복지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이 보수교육이나 집체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항상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대충 공부하지 마라. 대충 공부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셨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클라이언트들이 삶이 바뀌어진다. 니네들이 대충 공부해가지고 그 대충 공부해서 자격증만 달라당 받아서 그거 가지고서 복지사라고 절대 내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이 수험 시간밖에 없습니다. 1급 시험밖에.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무슨 석사, 박사 과정 공부한다고 이렇게 공부 안 해요, 절대로. 기왕에 1급 시험을 공부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번 기회에, 그래, 내가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겠다. 제대로 틀을 잡고 이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학문 체계를 제대로 다부지게 정리해 보겠다는 생각 갖고서 공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꿈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꿈의 확장이 일어나요. 전혀 교수 생각을 안 하셨던 분들이 교수님이 되시고요. 진짜입니다. 사회복지학과가 아니고 집에서 아이들 돌보시던 여성분이었는데 공부하셔서 합격하신 다음에 지금 대구의 여성개발원의 연구원이 되셨습니다. 대구대학교 공부를 마치시고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뭐 코이카부터 해서 시설의 센터장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꿈을 확장하고 꿈을 다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 한번 해주십시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걸 마음속에 명심히 담아두세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할 거면 잘 공부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잘 공부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나게 될 여러분들의 학생이나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나 여러분들의 후배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 우린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귀한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60점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즉 120문제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이게 이 시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합격에 있어서. 그런데도 합격률이 낮은 이유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연초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는 허둥지둥 준비하느라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자, 좋은 교재 강의만 있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꿈을 향한 디딤돌이 되는 시험, 꿈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여기 이제 우리 오프라인 강의를 실시를 하는데 오프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때 작년에도 그랬어요. 1급 시험에 합격하시고서 대학원 공부하시는 분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신데 또 다른 꿈을 향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오셔갖고서, 즉 선배님들이죠. 그분들이 자기 얘기들 많이 해주셨고, 이번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셨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좀 서게 해달라고. 제가 그분들 올해는 다 데리고 올 거예요. 다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고, 부탁인데 기왕에 이번에 시험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좀 되어주십시오.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인생이고 여러분들은 잘 되셔야 될 삶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알고 있죠? 예, 잘 살아야 될 삶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에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 공부는요, 사회복사 1급 통합 기본서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집, 그다음에 요약집, 그다음에 모의고사집,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놓고 얘기 드릴게요. 요번 1급 시험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요. 저희 책에서 2문제, 3문제 정도 빼놓고는 다 출제가 됐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우리 책은요. 이 시험은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거기는 뭐냐면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 커리큘럼을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협회입니다. 거긴 우리나라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다 회원으로 소속되어져 계셔요. 그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 교과 과정을 개편합니다. 교과 과정, 즉 커리큘럼을 개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뺄 거는 좀 빼고 넣을 거는 넣어서 또 추가해야 될 거,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더 첨부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것이 2021년도 12월 달에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부 개정된 것에 맞춰서 교재가 출간됐어요. 사실은 그 교과 과정 그대로 반영돼서 나온 건 우리 책밖에 없다라고 저는, 우리 책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책이다라고 저는 다부지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의 적중률도 높고 그다음에 시험 보심에 있어서 이 책만 가지고 준비하시면 완벽하게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사진하고 이거 비슷한가요? 예, 지금이 더 나은가요? 예. 아유, 그럼 뭐지? 이건 나쁘다는 뜻인가요? 예. 자, 보시면 우리 교재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 분 중에, 온라인상에서 질문 주신 분 중에 이 교재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렇게 뭐 출제 경향, 합격 전략 표시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자, 심화 내용 해서 심화 내용들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고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달아놨는데, 제일 핵심되는 게 뭐 QR코드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게 될 수 있어요. 5분 맥잡기라고 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은 이제 전체 흐름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단원별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기출 회차가 완벽히 반영되어져 있어요. 그 우리 교재를 보실 때 항상 기출 회차가 많이 표기되어져 있는 부분은 다음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우리 시험은 22년을 지금 시험을 봤는데 만점자가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만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시험을 본다. 그냥 퉁쳐서 3만 명이 시험을 본다고 하면 20회 시험 하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도 아직까지 만점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신경향, 도저히 납득되거나 이해하거나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없는 문제들이 꼭 출제가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 것들도 역시 잘 풀어주시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지식은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우리 시험의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점이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시고 우리 시험에 보면요. 우리 교재에 보면 요게 있습니다. 이 바로 확인하는 기출 OX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책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책에 보면 옆에 이론이 나와 있고 OX 문제를 9회 시험부터 시작해서 올해 22회 시험까지 4,000개 정도를 뽑아놨습니다. 4,000개. 자, 왜 9회부터인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험이 22회 시험까지 치러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언제부터 공개가 됐을까요? 9회 시험부터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됐습니다. 9회 시험부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8회, 7회, 6회, 5회 시험 문제 공개되지 않았었어요. 실제로 시험 문제가 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해서 공개됐던 건 9회 시험부터예요. 9회 시험. 왜 그랬냐면 이 9회 시험이 난도 조정 실패를 했습니다. 역사상 합격률이 가장 낮은 시험이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이 사회복지사 협회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그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건 시험 난도 실패도 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본 이 시험에 대해서 시험 문제도 공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걸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9회 시험부터 공개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어떤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시중에 보면 뭐 8회, 7회 이런 시험들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죄송한데 그건 공개된 문제가 아닙니다. 출판사나 어떤 저자분들이 복원을 했다 그러죠. 가공된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변별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시험으로서의 신뢰성을 갖고 있을까요? 시험 문제로서?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9회서부터만 해도 양이 상당합니다. 9회서부터 22회까지는 벌써 몇 개입니까?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뭐 8, 7회 시험 이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보시되 9회 시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출되어졌던 시험 문제 중에서 꼭 알아야 될 지문을 4,000개를 OX 형식으로 바로 이론 옆에 해당 이론 옆에 OX 문제를 붙여놨어요. 이런 책은 없습니다. 저 이거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4,000개면요. 우리 한 문제가 5개 선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응답 범주가 5개라 그랬죠. 그럼 문제가 총 몇 개가 되는 건가요? 4,000개를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총 몇 문제죠? 우린 그게 지금 계산이 안 됩니다. 예. 800문제입니다. 800문제면 여러분 4회치 시험 문제, 그 중에서도 핵심되고 좋은 4회치 시험 문제만 담아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우리 수험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기출의 OX 문제 옆에 달려있는 이 OX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진도별로 실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재만 믿으시고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부지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험서 중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걸로 공부하십시오. 진짜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공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좋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꼭 책 장사 같지 않습니까? 예. 골라. 예. 자, 그다음에 국가시험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스텝 1, 2, 3 지금 잠깐 보시면 전체를 다 열어놓고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본 이론이라고 해서 이론 정복의 필이라고 하죠. 우리 교재의 명칭이 이제 필입니다. 필. 이 필이 반드시 필자하고 이제 합격의 느낌이 온다라고 하는 영어식 필자. 반드시 합격한다와 그다음에 합격의 느낌이 온다라고 하는 필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보면은 이론하고 기출 지문을 완큐로 한꺼번에 끝나는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3,000개가 아니고 4,000개입니다. 엄선된 기출 OX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을 하고요. 이때 우리 통합이론서 2024년 대비 출간이 되어졌는데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보다 더 수험에 적합한 책이 있으면 그거 갖고 공부하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책보다 더 수험에 완벽한 책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책 갖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푸는데요. 기출 문제 집은요. 이제 곧 출간이 될 건데 올해는 회차별이 아니라 진도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진도를 목차, 주제별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기출 문제집을 보시면은 이런 유형이 반복되어져서 나오네. 이런 주제로 출제되느냐가 눈앞에 다 드러나게. 그다음에 혼자서도 공부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집으로 공부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요약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거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때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프라인 때는 요약집을 갖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보시기 직전에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를 5회분 정도 풀어봐서 이제 실점 감각을 만들고서 시험장에 가실 겁니다. 일반적인 커리큘럼은 이렇게 4가지 스텝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자,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요. 우리 이 시험 제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월 1일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럼 시험 보는 그 해당 연도 1월 1일부로 바뀌어진 법을 적용해서 시험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뀌어진 법을. 그래서 1월 첫 주쯤에 이 개정법령 특강을 제가 진행을 해요. 이 특강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 꼭 수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바뀌어진 제도나 법에 관해서 특강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줌 스터디라고 해갖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줌이나 또는 유튜브 실시간 있잖아요. 같이 수강을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줌이나 또는 유튜브 실시간 이 플랫폼을 가지고서 같이 소통하면서 수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작년에 해봤더니 되게 재밌었어요. 예, 같이 수다도 떨고, 예, 교수님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런 거를 묻더라고요. 예, 그런 거만 빼놓고는 제가 다 실시간으로 답을 하면서 얼굴 보면서 그렇게 강의 진행을 합니다. 합격 수기에도 이야기가 많이 올라왔는데 행복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줌으로 했는데 올해는 줌하고 유튜브 실시간 아시죠? 예, 그걸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 주기적으로 이렇게 실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필요하시고 질문하실 것들을 저한테 질문 주시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콜백 서비스라고 해갖고요. 이 해커스 측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전화번호를 하나 남겨주시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럼 제가 전화를 한 통 드립니다. 전화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오전에도 지금 한 통 하고 왔어요.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서 반드시 이번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한참 설명을 하면서 왔는데 그런 시간도 가져볼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해요. 나머지 것들 뭐 기본 이론은 4,000개로 진행을 하고요. 회차별이 아니라 단원별입니다. 단원별 기출문제집, 그 다음에 핵심 요약 강의 진행을 하고 실전 동영 모의고사, 올해는 모의고사도 한 5개 정도, 많이 봐서 5개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치르시게 되면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부가 서비스 2024년도 1월 초중에 기출 예상 범위 내에서 법률 안내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투게더 줌 스터디 유튜브하고 실시간 우리 진도 관리할 거거든요. 이 줌 스터디 들어가게 되면은 진도 나가셨습니까? 못 나가셨죠? 그 혼 좀 나셔야 되겠네요. 예, 저한테 그런 소리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해요, 올해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 질문 많이 주셔야 됩니다. 스터디 할 때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자, 콜백 서비스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제시된 일자하고 시간, 질의 주제 이런 거 정해서 저한테 주시면 문자가 와요. 해커스 측에서 저한테. 그럼 제가 전화를 거꾸로 드리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학습에 관한 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장교양기관 어떻게 설립하느냐. 요새 이슈가 장교양기관이죠. 예, 그래서 국어 상담도 해주고 국어 컨설팅도 해드리고 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국회에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것도 해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래서 합격 설명회의 내용을 모두 마쳐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제 첫 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첫 발을 떼고 계신 거잖아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믿고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합격이라고 하는 목표, 그건 대단한 게 사실 아니에요. 제가 강의 때도 항상 드리는데 합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합격을 통해서 얻은 나 자신에 대한 가치와 능력에 대한 검증, 그것이 더 큰 꿈, 더 큰 목표를 향해 나가는 일종의 디딤돌, 도약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체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걸. 합격은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다 합격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다 복지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난 것이 얼마나 좋은 인연입니까? 그죠? 이 끈을 놓치지 맙시다. 제가 수업 시간이 되면은 제 연락처 다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려요. 그러면 일로 소통 우리끼리 하면서 같이 재밌고 즐거운 수업 기간 가져볼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부터 질문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우리 수강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 지금 수강해 주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자, 질문 있으시면 뭐든지 질문 주시면 괜찮습니다. 몸무게만 묻지 마시고 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그 스텝 3의 핵심 요약은 오프라인 강의로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고 그걸 온라인으로 찍어서 저 온라인 강의도 같이 진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네. 아유, 제가 2배 더 영광입니다. 예. 네. 저 그 교수님 이 올해 강의는 네. 이제 오늘부터 뭐 당장 오늘은 아니지만 네. 어제부터 이제 만드셔서 차츰 올라가요. 맞습니다. 2024년도 강의는요. 3월 6일 월요일부터 녹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3월 6일이나 7일부터 업로드가 되어질 겁니다. 제가 녹화를 하고 그걸 이제 업로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넉넉 잡아 다음 주 화요일쯤이면은 바로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이 다음 달 중으로 강의를 다 마칠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네. 제가 서점에 가서 예. 몇 군데를 봐봤는데 네. 대부분 여기 해커스도 그렇고 통합서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다시 한 번만 더 말씀 주십시오. 책들이 예. 다른 그 책들도 그렇고 네. 대부분 통합서로 나오더라고요. 예, 묶어서. 예. 네, 근데 왜 이렇게 과목별로 안 나오고 통합성으로 나오는지. 과목별로 출판되어진 출판사들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러면 뭐 엔모 출판사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 한 과목 한 영역당 거긴 한 영역당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럼 묶으면 어떻게 되죠? 2,500-600페이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문제집까지. 그다음에 요약집까지. 그러면 한 4,000페이지 이상 제가 알기로는 한 5,000페이지 가까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거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준비와 동시에 우리가 어떤 지적 기반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효율적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압축을 한 그런 8개 영역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책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통합 이론서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공부해야 될 것들이. 그러면은 강의는 영역별로 되어 예, 맞습니다. 영역별로 합니다. 영역별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사회복지조사론하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강의를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PDF로 우리 교재 화면 있잖아요. 교재를 그대로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읽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각적으로 올해는 재밌는 것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강의 진행하면서 재밌는 뭐 어떤 시청각적인 요소들도 좀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시간에. 또 그 답이 됐습니까? 예. 양이 많으면 5,000페이지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다 준비하셨던 분들 책이 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한 석 달 하시다 보면은 전부 중고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석 달 하다 다 포기한 겁니다. 세트로 샀다가. 자, 또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예, 선생님. 예. 저는 등록을 해서 수강을 네. 하고 있는데 뭐 열심히는 안 해요. 네네. 그럼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그 강의는 네. 작년에 네, 네. 거고 이제 네. 3월 6일부터 네. 새로운 화면이 나온다는 거. 네, 맞습니다. 예, 새로 강의를 이번에 찍을 겁니다. 책은 올해 책인 거죠. 24년. 그렇죠. 예, 개정되어진 책입니다. 예. 개정되어진 책. 예, 믿고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예. 6일날 촬영이 되어지니까 7일날 아마 업로드가 될 겁니다. 7일부터. 좀 빠르게 업로드를 시킬 겁니다. 네. 예쁘게 찍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온라인 질문. 예, 온라인 질문 주십시오. 1, 2, 3교시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같이 공부하면 좋을 영역들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래요. 우리 1교시, 2교시, 3교시. 1교시 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교시가 사회복지조사론입니다.
자, 2교시는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 복지론이에요. 자, 3교시는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입니다. 자, 보면 우리 시험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시험에 있어서의 비중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것들이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행사입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에요. 우리 사회복지사는요, 사회복지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 대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과목이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입니다. 얘가 왜 중요하냐면 2교시의 시험을 보게 될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있잖아요. 이 기술의 배경 지식을 여기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공부를 잘 못하면 얘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사회복지 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법의 양이 좀 많아요. 사회복지 관련된 기본법으로 우리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법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부조 5법, 그다음에 사회보험 5법, 그리고 사회서비스 관련된 법이 올해 건강가정지원법 포함해서 한 13개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법량이 몇 개죠? 통틀어서 보면은 한 30개 정도 되는 법을 공부를 해야만 제대로도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법 얘기들이 요 사회복지 정책론 시험의 후반부, 사회보장론이라고 하죠. 여기랑 겹칩니다. 또 지역사회복지론 후반부의 내용이랑 겹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역사회복지론하고 정책론하고 사회복지 법제론 이 세 가지는 전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 1급 시험을 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가 법조문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법조문에. 뭔 뜻인지 알겠나요? 법조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시험 트렌드가 지역사회 복지론이나 또는 사회복지 정책론에서의 출제 경향도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냐면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놓는 식으로 출제를 해요. 왜 그러냐면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나중에 이 문제의 오류나 또는 정정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기본이론 강의를 수강하실 때는 진도별로 그냥 나가 주십시오. 예, 그렇죠. 그렇죠. 진도별로 나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진도가 끝난 다음에 혼자 독학을 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핵심 강의가 진행되잖아요. 그때는 묶어서 공부하면 굉장한 시너지가 납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7천 기술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론, 그 다음에 정책론, 법제론. 그럼 벌써 5과목이 어떻게 서로 연계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5개 영역이. 이해됐나요? 미안하지만 조사론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조사론은 연동되어진 과목들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제가 진도별로 기출문제집을 구성했다 그랬잖아요. 진도별로 기출문제집을 어떻게 구성했냐면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런 문제집이 없습니다. 각 영역별로 겹쳐져 있는 내용들을 한 쾌에 보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뭔 소리냐면 인간행동과 실천 기술론에서 다루고 있는 출제됐던 것들 중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관련된 건 전부 인행사에다 같이 붙여놨습니다.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네? 라는 게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뭔 뜻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구성을 했고 우리 통합이론서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통합이론서도 지금 회차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10회, 12회, 13회 나왔다. 그럼 바로 옆에 실천론에서 해당 내용이 몇 회 몇 회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같이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쾌에 같이 공부를 하셔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페이지 분량도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답이 되셨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순서대로 공부를 해주시고 강의 순서대로 들어주시면서 천천히 따라와 주십시오. 따라와 주시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단독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하는 핵심 요약 강의가 진행이 될 때는 이걸 묶어서 진행하면 굉장히 크게 시너지를 얻을 거고요. 제가 강의 때도 이런 얘기를 중간중간 해드릴 겁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예. 2년제를 나왔고 네.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네. 직무가 사회복지사는 아니었었나 봐요. 근데 일을 안 해도 자격이 주어지는지. 사회복지사가 아니셨으면은 시설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요양보호사 같은 일을 하셨으면은 안 됩니다. 보통 요새는 요양보호사님들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워낙에 그 노인복지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 통합 관리망 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는 W4C라고 얘기하는데 사회복지 시설에서 종사를 하시게 되면 그 종사자의 이력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정확히는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가 그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실 수 있는 분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종사를 하신 분들이 1년 동안 시험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등록되어져 있는 게 혹시 요양보호사나 뭐 다른 직종으로 입력이 돼 계시면은 이게 이력을 거기서 출력해서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럼 시험을 보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직업재활시설 간호조무사. 안 됩니다. 조무사님으로 등록이 돼 계시면 정말 죄송한데 어렵습니다. 예, 안 됩니다. 예, 뭐 조무사나 물리치료사나 정부 시설에서 요새 많이들 근무하시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사회복지사로 계시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내가 왜 미안했지?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있나요? 네. 작년에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시험을 올해는 포기했고 다시 시작하려고. 거봐요, 이런 분들이 있다 그랬죠? 예. 어떻게 시작할지 엄두가 안 나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자, 계획은 아까 전에 우리 스텝 1, 2, 3, 4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스텝에 맞춰서 강의를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됩니다. 그럼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운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포기를 하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늦게 시작하면 이렇게 포기해서 이제 접수는 했다가 응시로 되돌려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만의 의지를 갖고서 진행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한 시험입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강제로 학교 안 가면은 어떻게 여러 번 안 가면 F 처리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안 갑니다. 귀찮아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혼자서 어떻게 이 엄청난 분량을 독학하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끌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진도별로 강의를 수강해 주시고 이후에 이제 줌 스터디 할 때 제가 진도 체크를 한다 그랬죠. 그때 강제로 끌려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케줄 관리를 언제 부분적으로 독학을 할 것이냐에 대한 시점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라 그랬어요. 하루에 1시간 공부할 거냐 아니면 주말에 몰아서 공부할 것이냐. 그렇게 정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되 이후에 이제 본격화되어졌을 때는 제가 제시하는 그런 커리에 맞춰서 쫓아오셔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냥 강의 진도에 맞춰서만 수강을 해 주십시오. 강의 양은 기본 이론이 우린 30분으로 진행합니다. 한 강의가 30분이고요. 기본 이론 강의 현재 계획은 총 200강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강의만 철저하게 수강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200강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이 200강에 맞춰서 올해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30분짜리 200강입니다. 이 정도도 투자 안 하고서 이 정도도 공부 안 하고서 어떻게 이 시험을 보고 전문가가 되겠다는 겁니까? 그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학점은행제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부생보다 취업의 길이나 처우가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럴까요? 현장 얘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요새
학부를 졸업하고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현장에 나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숫자의 한 3, 4배 정도 되는 인원이 전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배출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죠. 일반화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런 거죠. 뭐 복지관, 일반적으로 복지사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사회복지관인데 사회복지관의 초임직, 처음으로 사회복지사를 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는 뭐 4년제 대학 경력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을 다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실력을 잘 만들어 놓으신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변수들도 있어요.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급 시험 합격하신 남자분이신데 학점은행제 원래 뭘 전공하셨냐면은 그 도시공학이라는 걸 전공하셨대요. 그게 전 잘 뭔지 모르겠는데 그 학문 체계가 뭔지를. 근데 이분이 다른 뜻을 가지시고서 사회복지에 관련 뜻을 갖고서 40대가 넘으셔서 공부하셔서 올해 합격을 하셨습니다. 합격을 하셔서 올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관에 올해 들어가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사회복지사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스스로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일반화를 시키지 마시고 나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1급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분이 1급 자격증 취득하신 다음에 자기 프로필도 멋지게 쓰시고 저한테도 자문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필 쓴 거를 제가 보고서 도와드렸거든요. 저 그런 일 잘합니다. 그래서 복지관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저한테 전화 오셨는데 제가 맛있는 밥 사줘야 돼 이랬거든요. 근데 첫 월급 받았는데 조금밖에 못 받았다고. 월급이 초봉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관에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학점은행제 출신이라는 것이 단점으로 완벽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할 나름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조건, 내가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그 작년에 올해죠. 올해 공부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은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군인인데 중사님으로 예편을 하셨어요. 군인 중사, 하사관으로 예편을 하셨다가 본인이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기존에 제가 가르쳤던 분이 공부하셨던 분이 국제협력단 단원을 가져갖고 라오스로 파견을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걸 벤치마킹 하셔서 이분은 세종대학교 한국어학과인가? 거길 입학을 하셨습니다. 꿈이 생긴 거예요.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외국에 나가서 코이카 단원으로서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 코이카에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그래서 이 한국어 교육학과에 가셔갖고 지금 대학원에서 그걸 올해 입학하신 분이 계세요. 1급 163점으로 합격하시고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이 확장되고 넓어질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린 너무 작은 것만 봐요. 부분만 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멋진 대상이고 존재인데.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놀라울 만큼의 값어치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등급 평가를 좀 세게 하세요. 나는 잘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는 비싼 사람이고 난 좋은 사람이고 너희들이 나를 채용해 가야지 내가 너희한테 채용된다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이게 비현실적이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나이 때문에 못해. 이 못한다는 말을 제일 싫어하고 강의 중에도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대로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삶에서 많은 목적, 방향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요. 맞잖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난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이거밖에 취업이 안 되고 이렇게 가름막을 치면 이게 복지사예요? 클라이언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의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멋진 사람들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데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귀한 선생님들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또 질문 있나요? 20일에 시험 합격률이 40%라고 하셨는데 40% 초, 예. 네, 시험 총평을 간단히 총평이요. 시험 문제 우리 공부한 수준이면은 쉬웠습니다. 예, 우리가 공부한 내용 그대로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총평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새로운 경향들이 출제가 됐어요. 저는 노량진에 있는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학생들 강의를 해요. 해커스 공무원들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직 공무원 중에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이고요. 국가직 공무원 중에 보호직 공무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전자발찌 아시죠? 뭐 차셨어요? 누구 차고 계신 분 계셔 지금? 파트장님 전자발찌예요? 발에? 예. 어쨌든지 간에 그런 분들 이제 관리 감독하는 소년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 관리 감독하는 보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회복지학 개론을 시험을 봐야지만 볼 수 있어요. 자격 그 직종에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꿈 한번 가져보십시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프라인에서 저하고 같이 수강을 하시는 공무원 수험생들이 1급 시험을 같이 다 붙었습니다. 10대 명 되는 인원이 한꺼번에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1급 시험도 붙고 이제 공무원 시험은 올해 6월 달에 있거든요. 지방직 시험은 6월 달에 있고 국가직 시험은 4월 달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는 겁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공무원 시험하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난도나 이 경향이 많이 틀렸었는데 올해 시험에서는 이게 많이 겹쳐지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 경향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의 경향은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많이 출제가 되어져요. 올해 시험이 그랬습니다. 1급 시험이. 어떤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경향들을 다 분석해서 우리 교재하고 강의가 다시 진행이 될 겁니다. 총평 말씀을 드리면 믿고 함께 해주시면 뭐 결과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강의 진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또 질문. 출제위원은 매년 달라지고 연속 출제위원은 못 만든다던데 진짜인가요? 그리고 재수생은 요약집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출제위원은 이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시험을 보기 7일 전에 합숙을 해요. 그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보통 한 영역당 3명의 출제위원이 배치가 됩니다. 이 세 분은 각 대학에서 본인이 출제자로 신청을 해요. 우리 지금도 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면은 출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신청하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검정사업부 팀장하고 사실은 지난주에 한바탕 싸웠어요. 전화로. 전화로 싸운 이유가 그 가답안이 나왔는데 21회 시험에 답안이 나왔는데 이 답안이 정말 아닌 답안을 2문제를 이 정답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 기출문제 해설집에도 담아놨지만 틀린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그거 정정하라고 싸웠어요. 싸웠더니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발 교수님 같은 분이 출제위원이 돼달래요. 저보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출제위원은 전국에는 대학 교수들이 주로 많이 되어지는데 한 영역당 보통 3명씩 출제위원이 본인이 신청을 해서 출제위원이 돼요. 본인이. 뭔 뜻인지. 그리고 나서 시험 보기 7일 전에 합숙을 합니다. 합숙을 해요. 합숙을 하는 동안은 이분들이 밖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숙 장소에서 절대 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시험 보기 3일 전에 인쇄가 됩니다. 시험 문제가.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기존에 출제했던 사람들이 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 출제위원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안 할라래요. 한 번 했던 사람들은.
왜냐하면 논란이 많고 해서 득될 게 없어요. 다 손가락질만 당합니다. 학생들한테. 난도 조절 실패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정답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출제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출제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서 아마 그런 소문들이 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뭐 그게 우리 시험하고 뭐 그닥 관련은 없고, 우리 시험은 기출 문제가,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아니라 문제은행 방식 출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은행 방식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 문제를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만들어 놨다가 그걸 이제 선별해서 뽑아가지고 그대로 출제를 하는 게 문제은행 방식의 시험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자격증 중에는 그런 문제은행 방식이 몇 개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운전면허증 같은 거 있죠? 그게 문제은행 방식으로 치러지는 시험이에요, 그게. 근데 이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듯이 출제위원들이 시험을 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지문들, 같은 경향의 지문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라는 데서 커리큘럼을 짜주는 거야. 그럼 그 커리큘럼 범위 내에서만 출제하게 되어져 있고, 그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주냐면 이러이러한 교재를 교과서로 보십시오라고 제시를 해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그 교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뜻이야.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이해됐어요? 그것 때문에 기출에 있어서 유형이나 또는 동종 비슷한 문제들이 보여질 뿐이지 절대로 문제은행 방식의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얘기를 다시 거꾸로 얘기한다면 대충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출 문제만 딛다 보고서 시험 문제 가시는 분들은 솔직히 되게 무모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우리 합격수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쓰는 글 중에 보면 나 기출 문제만 보고서 합격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대다수가 어떤 분들이냐면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학교에서.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출 문제를 갖고 감을 잡고 시험장에 가신 거지. 알겠나요? 공부에 대한 어떤 베이스를 갖추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께서는 그렇겠다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뭔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핵심 요약집만 갖고 봐도 되냐고? 예,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전년도 시험 결과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얻으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몇 점으로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119, 아무리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떨어진 점수가 높다 해도 119점일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점수인가요? 나쁜 점수입니다. 기왕에 하실 거면 큰 착오 또는 오류 때문에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 많이 맞출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안 돼서 떨어지신 것이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천천히 지금부터 기본 이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시험의 합격률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고생하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잘 공부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합격하자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주십시오. 시험 내용은 전년도랑 많이 달라질까요? 특히 법제론이요. 궁금해요. 법제는 말씀드렸듯이 나오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협의에서 정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정한 법제론 시험은 법조문을 그대로 출제를 하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법조문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나오는 법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기출이 자주 되어지는 지문들도 우리 통합이론서 안에 표기가 완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정리하시면 충분하고 꼭 한두 문제 정도는 정말 뭐라고 할까, 출제자 자기네들도 못 푸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집중하시고 경향에 맞춰서 우리 통합이론서 믿으시고 공부하시면 충분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인강을 듣지 않고 요약집이랑 기출 문제집 교재로만 공부해도 가능해요? 베이직하게 기본 실력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이제 질문 없습니까? 자,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귀한 만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요 온라인 강의 끝나고 나서 제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혹이나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만남 주셔서 감사하고 꼭 합격하시고 합격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죠? 뭐 하셔야 된다 그랬죠? 더 큰 꿈을 인생의 목표를 세우시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잘 되셔야 돼요. 잘 돼야만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예, 수고 많으셨고 오늘 합격 설명회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